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37회 FAT 1급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됐을 때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속성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한 가지가 바로 목적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신뢰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회계정보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양대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목적 적합성을 보시면은 목적 적합성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예측 가치, 그리고 피드백 가치, 또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보 이용자가 오셔가지고 1분기가 지났어요. 1분기가 지났는데 아직 앞으로도 남은 날수가 많은데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자, 재무제표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결산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거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신뢰성에 입각했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앞으로 몇 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고객이 원하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지금 1분기 거 자료로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투자할 여부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적시성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예측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실 수 있겠다. 지금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앞으로 남은 날, 또 나머지 반기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은 반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이런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날 자료를 보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영업이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봤을 때 이 정도 다음에는 미달하다 보니 무슨 이익 예측치를 조금 하향 조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피드백 가치로 이 자료를 쓰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목적 적합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자, 여기도 한번 적어 볼게요. 표현의 충실성. 그렇게 하고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외우고 또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 세 가지가 저는 피, 예, 적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검, 표, 중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1번에 보시면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성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벌어지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대손이라는 것은 채권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이렇게 충당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 적합성으로 고려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4번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렇게 차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나 피드백 적시성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뢰성처럼 딱 검증이 가능하고 중립적이고 뭐 충실하고 이런 거는 신뢰성. 나머지 이렇게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목적 적합성 정보입니다. 답은 가나가 되겠죠. 다라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재무제표 예측에 활용한다 그랬으면은 목적 적합성이죠. 신뢰성이 아니고. 그리고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벌레 보듯 한다. 그래서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한다 안 한다? 상계 표시하지 않죠. 자, 통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지 종업원에게 있지 않아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통합해서 표시하면 안 되겠죠. 덜 중요한 거는 통합해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따로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식구가 세 식구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등장을 하겠는데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본에 대한 거는 자본 변동표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본 변동표. 그리고 일정 시점 맞습니다. 재무상태표는 1월 1일 기초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시점이죠. 볼시 점점이니까 보는 시점이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리고 의무인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일정 기간,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이고요.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에 대한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 자, 일단 여기서는요. 매출 원가가 지금 구해져야 되겠네요.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 더해서 기말을 빼시면은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10만원, 40만원 더해서 50만원에서 5만원 빼주시면은 45만원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4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매출 총이익은 결국 뭐에서 뭘 빼셔야 된다? 그렇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딱하니 빼셔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건데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 20% 그랬기 때문에 자, 매출액이 자, X로 봤을 때요. 매출 총이익은 20%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매출 총이익률은 20%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겠다. 자, 매출액이 100%였다고 한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자, 몇 퍼센트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로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고로 여기가 100%고 여기가 20%라면 매출 원가가 결국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80%가 되겠죠. 여기가 8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금액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매출액이 100%라고 했을 때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하는 말은 결국 매출액 곱하기 20%를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니까 100%, 80%, 20%예요. 자, 그렇다면 밑에 하단 쪽에 와서 이 45만 원을 결국 80%로 자, 나눠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 매출액이 구해지도록 되겠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눌러주셔가지고 45만 원 이게 매출 원가고요. 이 원가가 0.8로 나눠주셔가지고 그렇다면 매출액이 56만 2,500원인 거예요. 자, 매출액이 다시 와서 매출액이 56만 2,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원가 금방 보셨잖아요. 매출 원가가 10만원, 40만원 더해서 50만원에서 5만원 뺀 45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매출 총이익이니까요. 자, 빼가지고 값을 보시면은 자, 11만 2,500원이 되겠다. 그래서 11만 2,500원이 되겠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이게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2019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랬어요. 여기서 함정이 보인다. 어떤 함정이 보인다? 7월 1일 날에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했다는 거죠. 7월 달 그리고 월할 상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6개월분만 감가상각비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정액법이기 때문에요. 잔존이 없으니 정액법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지금 현재 잔존은 없다 보니 바로 그냥 5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100만 원 나왔지만 6개월이니까 여기서 2로 나눠주셔야 12분의 6 하시던지 2로 나눠주셔서 결과적으로 50만 원이 되겠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은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A 관련 주식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2018년도 11월 22일 날 100주를 3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수수료 2,000원 지출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개를 해보시게 됐을 때 11월 22일자에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100주 300원씩 계산해서 일단 3만 원이고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945번. 그쵸.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잡으시는 거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잡으셔요. 2,000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뭐 통장에서 나갔다고 할게요. 보통 예금.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12월 31일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가 한 주당 350원씩 평가가 됐기 때문에 50원만큼 단기매매증권이 50원만큼 100주 해서 5,000원만큼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변 쪽에 뭐라고 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해서 이익 생겼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5,000원. 그 다음 되겠습니다. 3월 7일. 자, 이때 전부 37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대변 쪽으로 나가는 게 단기매매증권 일단 3만 원이 나갔죠. 여기서 3만 원만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 12월 31일 2018년도에 5,000원까지 해서 35,000원이 단기매매증권이 나가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다가 370원 100주니까요. 자, 들어온 돈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고서 계산해 보시면 370원 곱하기 100주 해가지고 3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익 생겼죠. 그래서 대변 쪽에다가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2,000원. 자, 물음의 답을 한번 해볼까요? 11월 22일 취득 원가는 3만 원입니다. 틀렸습니다. 12월 31일 자, 단기매매증권 그쵸.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여기 금액은 3만 원하고 5,000원 더해서 35,000원 이것도 틀렸고요.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5,000원이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다면 4번에서 자, 처분으로 인해서 인식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2,000원이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7번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증대됐다. 그럴 때는 자본적 지출로 보시고 자산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로 업무용 그랬기 때문에 건물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8번 지금 항공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자료입니다.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그랬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 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을 추정해서 충당금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만들었겠다. 400만 원 곱하기 1%. 2이기 때문에 1%면 공을 2개를 떼셔야 돼서
결국 4만원 되겠지요. 4만원. 충당금 4만원 만들어 놨는데 지금 4월 10일 날짜에 6만원이 회수가 불능됐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자, 어떻게 됐겠다. 6만원만큼은 못 받는다고 대변 쪽에 외출이 해서 6만원 나갔겠지요. 그런데 충당금이 보시다시피 4만원 있어가지고 4만원 대손 충당금 써먹고요. 나머지 2만원만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 상각비 금액이 2만원. 답은 1번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항공의 2019년도 결산 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 1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만원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미수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고요.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 대변 쪽에 이자 수익 이렇게 지금 비록 미수니까 받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다 라고 만원 잡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급여 부분에서는 미지급분 아직 주지는 않았어도 자, 대변 쪽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잡지만은 급여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고로 보시다시피 다 10만원 중에서 여기 미수 수익은 자산은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부채는 빼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만원 더해 주시고 3만원 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8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산은 더해주고 부채는 뺀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 이자 수익 만원 안 썼잖아요. 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자 수익 더해 주셔야 되고 급여는 비용이니까 빼시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은 자, 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관련 자료입니다. 옳은 것. 지금 여기는요, 보시다시피 지금 결산을 자, 전기, 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 날 비품 4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연수 5년. 그러니까 5로 감가상각하면은 8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58, 40이니까 1년에 80만 원씩.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400만 원. 지금 단기가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입니다. 자, 문제. 비품의 잔존 가치는 40만 원이다 그랬는데 비품의 잔존은 지금 없어요. 별다른 말이 없어요. 자, 여기를 잘 정리를 해 보시면은 이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처음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건 취득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여기 144만 원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불러요. 장부금액은 256만 원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품의 단기말 장부금액은 400이 아니라 빼야지요. 여기 금액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그 방법이 안 써 있었네요. 자, 정률법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시게 되면 400만 원 곱하기 자, 정률. 지금 정률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은 잘 그렇다면 밑에 4번 한번 볼게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자, 144만 원이 아니고 자, 보시다시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지난번 것까지 누계니까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셔가지고 144만 원에서 72만 원을 딱하니 이제 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72만 원. 자, 이번에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감가상각비는 자, 보시다시피 72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예요. 여기 이걸 다 감가상각비로 보는 게 아니고 일기 때 했던 거 72만 원 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2만 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자, 답이 나와가요. 자, 무슨 방법이냐? 일단 3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72만 원, 여기도 72만 원.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액법 상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잔존 가치가 40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요, 잔존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그냥 5로 나누면 80만 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72만 원이니까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400만 원 중에 지금 잔존이 40이라고 하고서 나누기 5로 했을 때 그 금액이 72만 원이 나오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40을 빼니까 360이죠. 360. 그래서 360을 5로 나눈 거죠. 360을 5로 나누시면은 7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답이 1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1번이네요. 1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문제를 끝까지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부가가치세를 먹이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 제가 볼 때는 일단 진서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물납이죠. 세금. 자, 조세의 물납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주식의 양도도 마찬가지고 답은 4번이네요. 건물의 현물출자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 내야 됩니다. 횟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조세의 물납은 자,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주식의 양도, 상품권의 양도 이거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답은 횟수가 되겠다. 건물의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현금 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때가 아니고요. 현금 판매건 외상 판매건 다 물건이 인도된 때 공급 시기로 보시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있죠. 가공의 경우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인도했을 때 우리 물건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외주를 맡겼을 때 그럴 때도 물건이 인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보시게 되면요. 자, 국가 입장에서는 이 세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가장 큰 재원인데 살림살이를 하는 가장 큰 재원인데 이런 것들이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건이 인도되면 그때를 판 걸로 보고 이 공급 시기를 보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판매나 가공의 경우는 물건 인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장기 할부일 때는 할부라고 하는 것은 대금을 몇 번 나눠 받는 걸 할부라고 그러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장기 할부이거나 4번처럼 단위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었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설명은 3번이 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이 정확히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13번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자, 이때 부가가치세 과표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요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 가액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판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과표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할부 이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자, 요거까지도 우리는 과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할부 이자 상당액 3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견본이나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자, 세금을 먹이지 않아요. 자, 견본하고 토지 매각은 결국은 답은 자, 요거가 되겠어요. 2030만 원.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즉 불공 항목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럴 경우에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원재료를 관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신용카드로 매출 전표를 수취했죠. 매입세액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발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라도 우리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1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트럭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자, 이러한 것들도 자,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접대라든가 승용차 천시 초과 차량이라든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답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